우리 사회 핵심 정치 현안들을 꿰뚫어보는 장윤선의 이슈 토크 빅 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번째 초대 손님은요, 한겨레 성한용 선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자리에서 모시는 건 처음입니다. 좀 낯서신가요? 예. 뭐 정치인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그런데 저도 같은 직업인데 왜 저를 부르셨는지. 아니 근데 오늘은 특별히 너무 정치 현안이 많고 또 복잡하기도 하고 좀 뭔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이 좀 필요해서 오늘은 특별히 날카롭다기보다 이것저것 그냥 편하게 얘기하기에는 제 직업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뭐 편하게 얘기한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날카로운 분석이 늘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와, 성한용 기자 나오셨다, 오늘 한번 주목해서 들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아유, 정말입니다. 팬이 많으시잖아요.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제 한 2달 보름 정도 되어 가나요? 오늘 76, 7일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여전히 리더십이 좀 너무 정착이 안 되는 것 같다. 특히 최근에 그 행안부 안에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이게 뭐 당국자들의 메시지가 너무 세고, 그리고 특히 대통령께서 급기야 오늘은 2번째 국기문란이라고 아예 규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경찰들은 지금 다 집단 반발 태세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예. 그 국정을 할 때 네. 뭐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게 태도거든요. 태도. 예, 대통령도 그렇고 장관도 사실은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국회의원만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행정안전부 장관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본인이 아직도 판사인 걸로 착각을 하시는 것도 아닌가 싶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저분 아직도 검찰총장이라고 신분을 착각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이 정체성의 혼란에서 오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네. 말로 네. 하는 게 정치고 민심이 돌아설 때도 이 말과 태도 때문에 돌아서는 거지. 사실 그 내용보다도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데 뭐 국기문란 뭐 이런 얘기 좀 듣기 거북하고요. 또 이상민 장관은 12.12 쿠데타, 그러니까 하나회. 네. 아니 하나회 그럼 떠오르는 사람이 전두환, 노태우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그 내라는 뭐가 바로 떠올라서 너무 무시무시한 단어를 그렇죠. 느닷없이 꺼낸 이유가 뭘까?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을까? 배경이 이런 어디 있겠습니까? 배경이 없습니까? 인식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인식에. 사실은 전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뭐 제가 심하게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네. 이 검사들이 아무래도 이제 피의자를 상대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조사실 안에서는 왕입니다. 검사는 뭐 사실 무슨 얘기나 뭐 다 해도 돼요. 아무튼 네. 피의자를 이제 승복을 시켜서 이제 구속하거나 이제 기소하는 게 임무니까 좀 검사들이 좀 거칠죠. 뭐 실제로 사적 자리에서도 좀 말을 좀 거칠게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많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경우고요. 또 판사님들은 법정에서는 또 왕이에요. 뭐 판사가 네. 욕만 안 하면 되지. 뭐라고 피의자한테 맞아요. 심한 소리를 해도 언론의 자유가 있는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아직도 이제 정치인이 됐는데 대통령, 장관 아직도 그 검사 시절의 그 태를 못 벗은 것 같아요. 판사 시절에 그 법정에서 자유롭게 제왕처럼 군림하던 그 태도. 네. 그 바람에 이제 경찰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아니 뭐 경찰국 설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경찰들도 요즘 이제 그 사회부 기자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네. 열받았다고 그래요. 경찰들이. 아니, 우리를 전두환 하나회에 비유를 하다니 예.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뭐 좀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제 술렁술렁하는. 네. 오히려 이제 역효과가 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일단 그 시행령 의결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걱정입니다. 사실 뭐 보수신문 사설에서도 좀 미루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지금 그 말을 안 듣고 그냥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토요일 날 이제 그 청경들 말고 경감, 경위 이런 분들이 또 모임을 그러죠. 예. 갖겠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사태가 번질지 저도
기자 꽤 오래 했는데 경찰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난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경찰 출신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원래 경찰은 권력편인데 왜 이렇게 그 이상하게 우리를 적으로 만들려고 하지? 너무 낯설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전에 이제 판사들이 무슨 서명 파동도 있었고요. 검사들은 사실 뭐 평검사들 또 네. 검사장들 모여서 이제 일종의 수시로 하지 집단행동 않습니까? 비슷한 걸 예. 많이 했죠. 예.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경찰을 이렇게 정권의 적으로 돌려 세우는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그러니까요. 장면이 예. 벌어지고 있는 근데 거죠. 저는 흡사 경찰관들이 시민단체 비슷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삼부일배 같은 걸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진행되는 것이 일종의 시민들이 하는 불복종 운동 일환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본인들은 뭐 우리는 그냥 회의를 하고 있다 이렇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할 표현의 자유는 있는 거 아닐까요? 이제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네. 이걸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복종의 의무 네. 그 법률 조항을 들어서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경찰관들이나 군인들도 제복을 입은 시민입니다. 우리 민주사회의 중요한 공동체 구성원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그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정도를 넘느냐 안 넘느냐의 문제인데 아니 총경들이 그 휴일에 이렇게 휴가 내고 모여서 이런 정도 의사 표현을 하는 거는 대화 제의로 받아들여야지. 네. 이걸 해산 명령을 내리고 네. 뭐 징계를 하고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건 민주국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네. 최소한의 대접도 못하겠다. 너희는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혹시 판검사들이 경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예. 어떤 그 권위 의식 이런 것들이 발동한 게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경찰관들이 좀 자존심을 좀 많이 다치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너무 딱 정확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민주국가에서 최소한의 시민으로서의 대접도 못 받는 듯한, 그러니까 경찰들의 자존감을 건드린 뭐 그렇습니다. 이런 예, 상황. 그분들 댓글 붙인 걸 보면 우리는 결국 뭐 그 개 돼지 뭐 이런 개돼지? 표현 써가면서 세상에. 뭐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요. 좀 보수 신문에서도 행안부 장관의 그 지나친 언행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 좀 수습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아침에 출근길 회견에서 아니 뭐 국민들의 어떤 걱정을 뭐 이렇게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뭐 오히려 좀 감싸는 네. 이런 태도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말이 좀 지나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정제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끊임없이 경찰들하고도 소통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좀 수습을 해줘야 될 텐데 지금 오히려 주무장관하고 대통령이 가장 강경한 입장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좀 굉장히 그러니까요. 불안합니다. 일부의 물러섬이 없을 것 같은 태도여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도대체 출구 전략을 생각하고 저러는 걸까? 그러니까 경찰들의 반발은 계속 커질 텐데 이거를 어떻게 수습하고 가려고 하나? 일단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면 이제 8월 2일부터는 시행을 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명실상부 정해진 대로 따라라. 이런 일종의 그 명령, 행정명령, 그리고 여기에 불복종하면 다 징계하겠다. 뭐 이러면 근데 이제 나를 징계해라 뭐 이런 분위기가 계속 형성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수습될 거라고 보십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어떤 성공의 비법이 네.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그 검찰 안에서 물론 좀 뭐 핍박도 받았죠. 네. 하지만 이제 그것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총장이 됐고 또 새 정권하고 수사를 하면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된 거죠. 본인이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성공을 했다.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경찰하고의 충돌도 이제 그런 논리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건데 좀 걱정이에요. 검사나 검찰총장은 뭐 법대로 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법의 네. 집행자이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은 정치인이에요. 네. 정치는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네. 사람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 풀어줘야 되는 거고요. 네.
어떤 민심의 흐름을 잘 살펴서 예. 좀 흐름을 좀 갈래를 타준다고 할까요? 또 민심을 청취를 하고 물러설 때는 물러설 줄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뭐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대강 거의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이 최악의 상황이라는 게 어떤 건지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이게 사실 정치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타협과 양보하지 않는 리더십을 굽히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하고 싸우겠다는 건데 우리 국민들이 그거를 용인을 하실까요? 그동안 그런 거 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이제 걱정이죠. 갑을 관계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계속 갑의 위치에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역대 그 정권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것도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에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승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사실 지금 장윤청 기자 말씀하셨듯이 국민과의 관계에서는 을입니다. 국민이 갑이고 대통령이 을인데 그 부분에서 약간 좀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본인이 갑이라고. 그렇습니다. 뭐 갑 우위에 있다기보다도 내가 국민이 잘못 생각하는 것을 내가 가르쳐서 깨우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옳다. 내가 옳다. 근데 이 원칙을 지키면 국민도 이해를 해줄 것이다. 뭐 이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국정 홍보가 잘못돼 있다. 뭐 이렇게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과거부터 정치인들이 특히 대통령을 하는 분들은 자기가 사실은 잘못해놓고도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언론 탓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그래도 역대 대통령들은 언론 탓까지만 했죠. 아니면 국회 탓, 국민 탓을 한 대통령은 없었는데 국민 탓을 하는 첫 번째 대통령. 그렇습니다. 사상 최초로 이제 국민 탓을 하는 대통령을 우리가 만나서 지금 집단 학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결과라는 게요. 지금 보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달 연속 계속 꾸준히 하락세고 물론 이제 하락세가 멈췄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봐야 33.3%, 30% 초반대고 역대 정권 중에는 이명박 정부가 이랬나요? 70일 만에 그 미국산 쇠고기 촛불 만나서 20%대로 추락한 예가 있긴 합니다만 이게 결국 국정 운영에 도움은 안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하는데 뭔가 반등의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정치의 문법이 아닌가 싶은데 딱히 그런 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아직은 아직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그 어떤 제스처는 나오고 있지 않고요. 다만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 출근길 회견 때 어제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준비된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개수도 좀 줄었습니다. 그 전에 한참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구나. 뭐 심지어 전날 술이 좀 덜 깬 것 같다라든가 뭔가 좀 감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는 좀 감정적인 얼굴에 어떤 분노가 표출이 되고 또 그 삿대질을 하고 저거는 이제 그 뭔가 좀 감정에 받쳐서 하는 얘기구나. 이것 때문에 이제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최근에 보니까 삿대질은 일단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에서 걸어 들어올 때 자세도 약간 훈련을 한 것 같아요. 그 전에 좀 이렇게 건들거렸는데 지금은 이렇게 좀 점잖게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고요.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그 전에는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대로 했는데 지금은 뭔가 이렇게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좀 생각하는 외웠던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제 약간의 학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는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 이제 추가로 어떤 화합 조치 또 뭐 야당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직 그 단계로 간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그 전에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멈추는 그 정도는 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특히
김건희 여사 네. 때문에 이제 지지율이 많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떨어졌죠. 최근에 김건희 여사 뉴스에 나온 거 보셨나요? 요새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목요일 날 내일 나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 이제 내일 어떤 모레. 표정, 어떤 예. 태도로 나오는지 이제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네. 알기는 아는 겁니다. 네. 이 지지율이 떨어지면 국정을 이끌어갈 수가 없다. 이제 이걸 알기 때문에 일단 네. 좀 멈칫하고 있는 이런 상태죠. 그래서 실제로 여론조사 지표도 지금 옆으로 네. 30, 40%대에서 좀 당분간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 약 두 달 반 정도. 이제 100일 되면 또 막 그 윤석열 정부 100일 성과와 과제 뭐 이러면서 이제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게 될 텐데요. 언뜻 떠오르는 것 중에 성과라고 할 게 뭐가 있을까? 저는 그 용산 이전 정도가 성공적이었을까? 그것도 성공적이라고 또 야당은 아니라고 비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나토도 또 그렇게 성과적이라고 볼 수 없고 어떤 거를 좀 성과적이라고 그렇잖아요. 보십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요즘 국민의힘 의원들, 당직자들, 보좌진들이 좀 고생을 한다고 해요. 뭘 좀 내놔라. 뭘 좀 네, 뭐 네. 100일 성과에다 네. 넣을 수 있는 게 우리가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어떤 실정에 의한 반사이익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난 이런 걸 하겠다. 네. 이걸 내세워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걸 바로 잡겠다. 이제 이거 비정상의 정상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국민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뭘 그렇게 크게 기대하는 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렇죠. 뭐 그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좀 잘못한 것, 뭐 부동산 정책 잘못됐고, 네. 뭐 공정, 네. 조국 전 장관 때문에 무너진 이런 것들 좀 네. 바로 세워주고, 네. 뭐 이런 거 정도를 기대했고, 또 인사를 할 때 그냥 좀 이렇게 통합적으로 네. 무난한 사람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정도만 기대했는데 지금 그것도 충족을 사실은 못 시키고 예.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조금만 노력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뭐 100일 성과를 네. 뭐 이렇게 자랑하려고 네. 하다가 오히려 좀 무리가 우리가 생기지 생기지 않을까. 오히려 더 걱정이 되는. 네, 오히려 좀 걱정이 되는 아유, 그런 참.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이 오래되면 이거 곤란한 건데 또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또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최근에 네. 저는 이제 그 신문에 칼럼도 쓰고 하기 때문에 비교적 신문 칼럼 사설을 좀 자세히 보는 편인데요. 네. 이 보수 신문의 그 주요 네. 논객들 중에 이 우리 국민한테 당부하는 글들을 좀 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네. 아직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수 세력 전체가 어떤 윤석열 대통령에 예. 대해서 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근데 예컨대 뭐 여당이 됐든 그리고 이제 그 보수 진영에도 뭐 이렇게 그 선배 정치인들도 계시고 좌장들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좀 먹혀야 되는데 실제 그 국민의힘 쪽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얘기를 해도 잘 안 움직이는 것 같다. 반영을 잘 안 하는 것 같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안 듣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그건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이제 검사 검사를 시절에. 할 때부터 그랬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녁으로 남의 말을 절대 안 듣는. 가끔 듣는데요. 이제 한 2시간 정도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 예. 한 1시간 50분 정도 이제 윤석열 부장님이 얘기를 예. 하시고 아 정말요? 예, 이제 잠시 이제 그 물을 마신다거나 이제 술을 네. 마실 때 예. 미안하니까 예. 뭐 얘기 좀 해보라고 예. 이제 해놓고 이제 그 사람이 1분 정도 얘기하면 근데 말이야 이제 하고 또 자기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훈련이 돼 있고요. 또 물론 이제 나이 든 분들한테 이렇게 당원로들한테 얘기를 듣고 하는 간담회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냥 듣는데요. 이 리더십의 특징인데 네. 아예 안 듣는 것보다 낫긴 한데 듣고 그냥 결정은 내 마음대로 하는 이런 리더십인 걸로 보시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다 듣고 내 맘대로 결정하면
왜 말해야 되냐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로들께서. 이제 정치인이 네.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차이가 아직 있는 정치인이 겁니다. 아닌 건가요? 그러면 아직 아닌 거죠. 아직 네. 정치인이 아직 아니다. 본인이 이제 대통령 처음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이제 훈련을 받은 적이 전혀 없죠. 그렇습니다. 선거에 출마해서 떨어져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어떤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네. 야당이 결국은 음. 국민의 뜻을 네. 얘기하는 거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성찰이 아직 좀 부족할 수밖에 없는 뭐 아, 굳이 이해를 해준다면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좀 학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까요? 예, 고칠 보수신문 수 농객들 얘기처럼 네. 조금 더 인내하고 국민이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네. 차라리 여기서 네. 좀 더 무너져서 차라리. 본인이 이제 바닥을 말 그대로 바닥을 쳐서 네, 그때부터 좀 다시 올라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렇죠. 이제 이명박 대통령도 그런 체험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처음에 이제 CEO 리더십 가지고 맞아요. 미국산 쇠고기 아예 값싸고 질 좋은 미국산 쇠고기 마음에 안 드시면 되는 안 것 먹으면 아닙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이 무슨 장사꾼 같은 소리를 하냐 해서 이제 지지도가 21%까지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 노래 듣고 맞아요. 눈물을 반성했죠. 흘리고 예, 완성. 명박산성 쌓고 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네. 그때부터 좀 정신 차리고 노선도 이제 실용 노선으로 음. 바꾸고 노력들을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차라리 조금 더 처참하게 한번 깨져야 그때부터 예. 정신을 차리고 다시 네. 바닥을 치고 반등을 시작하지 않을까 아, 이런 그 좀 약간 그 불행한 그 아, 전망도 좀 해볼 수밖에 없는 우리 거죠. 국민들 또 광화문 나가야 됩니까? 안 나오고 싶어요. 네, 안 진짜 나오고 싶어요. 너무 싶습니다. 덥고요. 날도 덥고 덥고. 옛날처럼 그런 더위가 아니고 요새는 정말 너무 뜨겁고 동남아처럼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피곤하지 않게 좀 빨리 조금만 잘해주면 더 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또 우리 이게 국민들이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또 대통령을 어쨌든 찍은 유권자들이 많아요. 네. 우리 보수층 유권자들이 굉장히 좀 이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이미 네. 정권이 여러 차례 네. 교체가 됐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내가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네. 답변해봐야 이게 별로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아세요. 작년에 네. 대선 후보 시절에 윤석열 후보가 좀 말실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뭐 일주일에 120시간씩 뭐 그러니까요. 이래도 예. 된다든가. 그때 이제 지지도가 갑자기 뚝 떨어진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여론조사 의 표를 자세히 보니까 보수층 유권자들 표가 더 많이 떨어졌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차피 좀 진보 성향이나 중도 성향은 별로 그 윤석열 후보 지지 안 했었는데 네. 보수층에서 뚝 떨어졌다가 회복했고요. 또 작년 연말 올해 1월 달에 네.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하고 갈등을 빚을 때 네, 네, 그때도 네. 뭐 갑자기 폭락을 했는데 그때도 보수층 유권자들 지지가 뚝 떨어졌었습니다. 지금도 좀 그런 거죠. 지금도 그런 거죠. 네.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네. 일종의 그 훈육용 이 아. 후보 를 네. 좀 매를 때려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할 때 사랑해 매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예, 난 이제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제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다른 사람한테 투표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행위죠. 네. 우리 지금 여론조사 응답을 하는 그 어떤 일반 국민 시민들의 수준이 좀 그 정도가 된다고 보고요. 네. 그 탄력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뚝 떨어졌다가 또 한 달 만에 다시 회복을 하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조금만 잘하면 예. 다시 지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태도를 좀 더 바꾸고 네. 조금만 더 노력하면 금방 음. 또 다시 지지율 한 50% 정도 회복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일종의 이제 김건희 여사 리스크 이 문제가 계속 좀 제기가 됐고 사실 처음에 막 무슨 그 뭐 굉장히 비싼 명품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뭐 5만 원짜리 운동화였더라 뭐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뭐 1억짜리 목걸이에 특히 이제 그 어딥니까 저기 나토에 갔을 때 뭐 치마가 5만 원이 아니라 뭐 명품 뭐 450만 원짜리 드레스였다. 뭐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좋아하지 않는
그래서 사실 그 김건희 여사를 좀 대통령 스스로 좀 관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컸었는데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한테 김건희라는 이름 자체가 그걸 꺼내는 것 자체가 영린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최순실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사적 남용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서 예컨대 이 문제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벌써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혐의가 있는 권오수 회장의 아들이 그 VIP 자격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게 확인이 됐고 또 본인 회사 직원들 둘을 또 채용을 했고 뭐 여러 가지 경로로 지금 사적 채용 논란이 제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대통령이 좀 핸들링할 수 있을까요? 영린인데 해야죠. 해야 된다. 안 하면 대통령을 할 수가 없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곧 검찰에서 발표한다고 네. 한동훈 장관이 답변을 한 걸 보면 아마 곧 결과 내놓을 것 같고요. 네.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일단 매듭이 지어지는 겁니다. 네. 가장 나쁜 게 검찰이 수사 발표를 안 하는 건데 일단 검찰이 1차 결론을 내면 네.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아무튼 이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과거에도 대통령 주변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가족 네. 문제가 결국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네. 김영삼 정부가 마지막에 무너질 때 김현철 씨 그렇죠. 국정 개입이 네. 굉장히 큰 방아쇠 역할을 했고요. 박근혜 정부도 최순실 씨 국정 개입 때문에 탄핵을 받았다고 이제 그렇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쉽지는 않은데 이 김건희 여사가 과거의 대통령 부인들하고는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예, 직업을 가지고 활발하게 대외 그렇습니다. 활동을 예. 하던 사람이고요. 자,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든 남성이 되든 여성이 되든 여성 대통령이 되면 그 남편이 네. 또 뭔가 직업을 가진 예. 사람이겠죠. 자, 대통령이 되면 그 배우자는 직업을 뭐 버리고 어디 해외로 나가야 되나요? 그럴 수가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좀 지혜를 모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저는 네. 김건희 여사가 대외 활동을 하지 말고 아예 뭐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자존심 좀 꺾고 사과하고 예. 내가 잘 모르고 제2부속실 안 만들겠다고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네. 앞으로 저 철저하게 공적인 영역에서 네. 활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과에 좀 서투신 분 같은데. 그렇죠. 사과를 평생 할까요? 사과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남한테 사과를 한 적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네. 걔한테 사과 주는 사진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오는 건데 예. 그래서 사과해야 됩니다. 사실은 역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정치적으로 성숙한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뭐 역대 어느 대통령들도 다 국민 앞에 사과했습니다. 네. 잘못했을 때 사과하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을이잖아요. 국민의 종이죠. 네. 그럼 잘못했을 때 주인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본분을 깨달아야 돼요. 국민, 갑, 네. 주인님한테 네.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사과한다. 네. 이런 식으로 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죠. 네. 아, 이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우리 성한용 기자님 말씀을 귀에 쏙쏙 박히게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를 너무 싫어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일 칼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처방전을 좀 내놓으셨는데요. 어떠십니까? 실제 근데 국민들은 많은 지지 철회를 하면서 이분이 좀 제대로 할까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이 있는데 주변에 좀 도움을 받아서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제발 해줘야죠. 그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을 만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네. 대통령이 실패하면 우리 나라가 힘들어지고요. 또 우리 국민한테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네. 뭐 저 같은 정치부 기자만 힘든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 그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장이자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의 어떤 국정을 제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려면 리더십이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좀 걱정인데 저는 지금 같은 태도로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칼럼을 쓸 때도 칼럼을 쓴 내용을 쓰는 것보다 제목을 달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비판하는 제목을 달아봐야 뭐 별로 뭐 볼 것 같지도 않고 네. 뭐 또 한겨레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 욕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네.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어떻게? 저는 야당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중요한 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면 어땠을까? 이재명 대통령이었으면 인사를 잘했을까? 인사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됐어도 이재명 의원이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편이고요. 네. 또 경제 위기, 아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국제 정세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었어도 아마 경제가 어려웠을 거고요. 주가가 이재명 대통령이었으면 올라갔을까요? 주가는 하느님도 몰라요. 올라갈지 내려갈지. 또 물가가 안 올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의 실패냐, 네.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또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갖는 제도의 실패냐, 또는 이 대통령 선거를 둘러싸고 우리나라가 지금 절반으로 쪼개져 있죠. 그래서 이런 확증 편향이 심화되는 정치 문화 자체가 좀 문제냐, 이런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설사 지금 이재명 의원이 대통령을 한다고 해도 야당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은 자기를 안 찍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야당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저는 뭐 대연정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뭐 그런 걸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야당하고 어떤 정책 협의, 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네.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길이다. 그래야 좀 지지율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그 국회의장단하고 8월에 소주 한 잔 마시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과연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대표 혹은 뭐 그 야당 민주당의 대표하고 소주 마시겠냐 안 먹는 거 아니냐 이런 비관적 전망도 나오는데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예, 근데 안 마실까요? 저도 물어봤어요. 그게 네. 사실은 어느 쪽에서 대통령을 하든 그 야당 의원들이 청와대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가면은 무슨 사쿠라처럼 비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뭐 대통령이 제안을 안 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 야당 의원들이 잘못하면 다음 총선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부른다고 쪼로록 갈 수가 없는 거고요. 실제로 장관 제의를 받았는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당 대 당으로 해야 돼요. 하려면 영수회담을 해야 됩니다. 네. 이재명 의원이 이제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주변 사람들은 이재명 보기를 형사 피의자로 지금 보고 있는데 예. 제발 예. 그건 그거대로 예. 뭐 검찰이든 법원이든 알아서 절차대로 할 문제고 일단 대통령으로서는 이 국정의 동반자예요. 예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범죄자인 이재명과 맞이 앉을 수 없다. 뭐 이런 태도일까요? 그렇죠. 그렇게. 근데 앉아야 돼요. 앉아야 돼요. 네. 예. 아니, 무죄 추정의 원칙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예. 뭐 어떻게 되든 일단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국정의 동반자로 예우를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빅딜을 해야 됩니다. 자, 민주당에 하고 우리 경제 위기를 넘기 위해서 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뭐 당분간 정쟁을 중지하기로 한다. 뭐 사실은 그래놓고 정쟁해도 괜찮아요. 예. 어쨌든 그런 선언도 좀 하고 그다음에 뭐 법인세는 인하하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재정 문제도 있고 하니 이건 당분간 유보하기로 한다. 뭐라든가 몇 가지 큼직큼직한 획을 그어주면 되는 네.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국민이 보기에 야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가 뭐 선거 때 싸움만 하는 줄 알았더니 선거 이후에 저렇게 나라를 위해서 협치를 하는구나. 예.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살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 길이 거기에 있다. 예.
자연스럽게 두 번째 메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경선이 이제 내일 모레 목요일 날 1차 컷오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앞서 이제 뭐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만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뭐 이렇게 굳어지는 분위기라고 언론은 진단을 하고 있는데 실제 또 그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저도 이제 민주당 의원들 네. 계속 만나면서 물어보는데 네.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지역의 그 권리당원들 네, 의원들이 접촉을 하는데 네, 한 60% 이상 뭐 이재명 지지. 밖에 대안이 없지 않느냐. 뭐 물론 이재명이 해야 된다. 네. 이재명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적극적인 지지층도 있지만 뭐 대안이 없지 않느냐. 다른 분들은 좀 너무 약해 보인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대명으로 네. 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97그룹 뭐 비판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세대가 같다고 나이가 같다고 해서 뭐 묶이면 뭐 특별한 시대 정신도 없이 이렇게 묶어버리면 586하고 뭐가 다르냐 뭐 이런 비판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이재명 연대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단일화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되겠냐 뭐 이런 비관적 전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 막 이렇게 나서는 이유가 첫 번째 목적은 컷오프 통과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차기 당권을 좀 노리는 뭐 이런 꼼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실제 97 그룹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젊은 정치인들의 움직임,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뭐 정치인이 뭔가 하겠다. 정치는 뭘 하는 거니까요. 뭘, 예. 네. 이렇게 출마하는 것 자체를 나쁘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약간 좀 조심해야 될 지점이 몇 개 있는데요. 일단 네. 지금 장윤성 기자 말씀하셨듯이 97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좋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90년대 학번, 70년대 생 예. 이런 얘기인데 뭐 우리나라 사람이 다 대학 가나요? 그런 건 아니죠. 네. 90년대 학번 뭐 이런 쓰는 것 자체가 별로 좋은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 97이라는 말 자체를 좀 안 썼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깃발의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대개 40대에서 50대 초반까지인데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건 사실은 새로운 깃발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어차피 지난번 대선 때도 2017년에도 경선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부터 이제 전통적인 민주당 저 정치인들의 어떤 막내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새로 도전을 하는 박주민, 박용진, 뭐 강훈식, 또 한 분이 강병원, 이런 분들이죠. 네. 이분들은 이제 젊은 세대, 새로운 세대인데 저는 이분들한테 새로운 깃발을 좀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을 보면 답답한 게 아직도 뭐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네. 김대중 대통령이 1987년 평민당을 만들고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 때 쓰던 말이고요. 또 뭐 아직도 이 말을 쓰고 있는 아직도 거네요. 이 말을 쓰고 있는 거고요. 뭐 그때 DJ가 만든 말이 지금도 유행을 해요. 뭐 이재명 의원도 그런 표현을 쓰던데 서생의 문제 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된다. 그 말은 맞는데요. 네. 서생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요즘 젊은 유권자들은 아시나요? 아니 그런 옛날 말을 아니 벌써 20몇 년이 지난 말을 지금도 새로 대통령 되겠다는 분이 쓰고 있는 게 안 맞는 거고 더 좀 충격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박씨, 두 강씨 이분들이 똑같은 출마 선언문을 아무리 봐도 뭘 하겠다는 거지. 이 새로운 깃발이 아직 없어요. 뭐 물론 박용진 의원이 상대적으로 좀 어떤 노동이 소외된 새로운 노동 계층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중산층이 무엇인지 좀 다시 개념 정리를 해야 된다. 또 사람들이 진짜로 그럼 중산층과 서민이 되고자 하는 건지 또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근데 아직 대안 제시까지는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나와서 이제 이번에 실패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재명 의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깃발을 제시하는데 새로운 깃발을 내놓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아마 실패하는 것 아닌가 이런 점에서 약간 전 좀 비판적으로 봅니다.
실력이 부족하다. 그렇습니다. 아프게 좀 듣고 이 좀 새로운 깃발을 모색하는 뭐 그런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 공천 학살 얘기를 서른 의원이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이번에 이제 당권 도전한 분이기도 한데 이렇게 되면 당 깨진다.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순간 이재명 당을 만들 것이고 그러면 그 밖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쳐낼 것이다. 이런 공포 같은 게 있더라고요. 분당 될까요? 글쎄요, 분당이 되려면 이제 그 리더가 있어야 돼요. 네. 과거에 더불어민주당 직전에 민주통합당 시절에 한번 깨진 적이 있죠. 민주통합당 이후에네요.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네. 문재인, 안철수 이분들이 같이 있다가 안철수 의원이 나가면서 당이 깨졌죠. 그렇죠. 어쨌든 안철수라는 어떤 그 중심축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의원들이 탈당을 한 거고요. 근데 지금은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봐도 미국에 가 있는 이낙연 전 네. 총리가 급거 귀국해서 탈당하자. 몇 사람 따라 나갈까? 몇 사람 나갈까요? 한 명도 안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 지금은 이낙연 의원님 너무 저기 섭섭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나가자 하는데 한 명도 안 나와? 네. 그 많던 그 현실이라고 그래요. 그 많던 이낙연계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봐야 되겠죠. 이제 네. 여기 이 당에 있어서 공천을 못 받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따라 나가겠지만 네. 지금 이재명 후보는 나는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공천 학살 안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근데 뭐 미리 탈당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네.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까지 좀 두고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장윤정 기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민주당 하기 나름인 면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네. 꼭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잘못하기보다도 사실 이렇게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총선거는 네. 정권 심판 성격이 될 그렇죠. 가능성이 중간 높고요. 평가 성격이 크죠. 그렇습니다. 네. 중간 평가라는 게 사실 심판이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어지간하면 네. 과반은 쉽지 않겠지만 네. 일당까지 뺏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네. 상식이고요. 네. 그렇다면 구태여 이재명 의원이 무리해서 공천 학살까지 할 필요는 없는 없다. 거죠. 그런데 그 즈음에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민주당이 밀린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살기 위해서라도 네. 공천 학살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이건 전례가 있습니다. 예. 2000년에 예. 2000년이 어떤 시점이냐면 1997년 12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에 의한 예. 최초의 정권 교체를 하고요. 예. 야당 총재가 이회창 예. 총재였는데 이분이 이제 그때 여론조사를 했을 때 밀렸어요.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새천년 민주당을 새로 만들어서 네. 거의 정계 개편 수준의 신당 창당을 했습니다. 자, 이회창이라는 분이 이제 승부수를 던진 거죠. 네. 그때 자기를 대선 후보로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김윤환, 네. 신상우, 이기택 이런 예. 거물들을 예. 말 그대로 학살을 했어요. 공천을 예. 안 준 겁니다. 예. 그래서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야, 이회창 독하다. 예. 그런데 그 결과는 이회창이 2000년 총선에서 일당을 한 겁니다. 예상을 깨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유권자들이 약간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네. 공천 학살. 그럼 뭔가 나쁜 것 같죠? 좋아합니다. 이 정치인들을 좀 물갈이 해야 된다. 예, 이게 굉장히 예, 좋아하세요. 예. 이게 콜로세움에서 이 검투사들의 경기를 지켜보는 관중들하고 비슷한 심리가 있어요. 좀 잔인한 느낌도 좀 듭니다. 잔인한 거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저는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시죠? 예, 안 봅니다. 예. 저는 그건 잘 못 믿겠는데. 진짜예요? 네, 정치에서 또 그런 카타르시스를 원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명분을 갖고 해야 되겠죠. 누가 공천 물갈이를 하면서 학살한다고 하고 학살을 하겠습니까? 네. 공천 혁신, 물갈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그래서 그게 하는 사람은 혁신이지만 당하는 사람은 이제 학살을 당하는 건데 네. 아무튼 이 문제는 2024년 총선 직전까지 좀 유보를 해둬야 될 겁니다. 지금 먼저 뭐 학살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과한 얘기고요. 또 절대로 학살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우 너무 재밌어요. 그 국민들이 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169석이나 가지고 있는 거대 야당인데 사실 그전에는 여당이었죠.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그리고 힘이 모자라다 그래서 총선을 통해서 정말
다수 의석을 교체시켜줬는데 이 사람도 도대체 뭐 한 거냐. 너무 한 게 없지 않냐라는 비판이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철험회 같은 강경파들이 득세하는 바람에 검수완박 같은 법안만 하고 너무 과격하게 하는 바람에 민주당이 뭐 할 일을 제대로 못했다. 뭐 이런 비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제 국회 현장에서 늘 이제 보실 텐데 어떤 게 먼저입니까? 민주당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의석을 많이 가졌지만 그때부터 이제 의식을 한 것은 어떤 정당으로서 이제 가진 가치와 이념을 구현해야 되죠. 그건 이제 당 이론이고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다음 대선에서 이겨서 재집권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네. 180석 의석을 가지고 이걸 밀어붙이는 게 다음 대선에서 이기는데 유리한지 아니면은 밀어붙이지 않고 좀 눈치를 보는 게 유리한지를 끊임없이 잰 건가요? 잰 거죠. 이야, 그러다가 좀 비겁한 거 아닙니까? 정치가 좀 비겁한 측면이 있고 원래 속성이 그렇습니다. 네. 이제 선거에서 이기는 게 이제 중요하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들이 엇갈렸고요. 그 바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주당 의원들 생각이 좀 달랐고요. 또 민주당 의원들끼리도 생각이 달랐고요. 차별금지법 하자. 네. 아니다, 그거 하면 대선 때 불리하다. 종부세 낮추자. 아니 이거 너무 풀면은 우리 전통적인 지지층이 또 이반한다. 네. 이 끊임없이 이제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시기를 놓치고 네.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사실은 약간 이해해줄 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이왕 대선 질 것 같으면 좀 세게 하지. 세게 해야 되는 일들을 좀 민주당 꼭 해야 되는 그런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이런 건 좀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특히 지금 있죠. 그 대우조선 해양 사태를 또다시 겪으면서 결국 손해배상하고 손배가압류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재협상 의제로 만들어 놓은 것은 예전에 민주당이 좀 노란봉투법이라도 좀 만들어 놨으면 그렇습니다. 예. 이런 일이 없지 않겠냐. 그리고 여태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민주화운동 유공자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지. 그것도 좀 진작했어야 그러니까요. 돼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저는 그 법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작했어야 되는 건데 시기를 더 놓치고 지금 하려니까 뭐가 좀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사실 또 부끄러운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혁당 사건 그 빚고문 관련해서요. 그 이자 탕감을 한동훈 장관이 해줬어요. 그 사실은 박범계 장관 시절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민주화운동 세력이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그런 것조차 해결하지 못했던 무능한 정권. 그거는 이제 민주당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이거 너무 이렇게 리얼하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리얼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하고 박범계 장관, 뭐 추미애 장관 이런 분들의 잘못이에요. 이건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죠? 법조인 출신들이고요. 사실은 정치인인데 네. 본인들이 착각을 한 거죠. 법조인으로. 착각이라기보다도 이제 법조인의 어떤 관성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뭔가 대통령이나 정치인으로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정치적인 재량권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는데 이거 혹시 나중에 직권남용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떠오르는 거고요. 어떤 정치 행위를 하면서도 야 이거 법적 근거가 뭐야? 혹시 법적 근거가 없으면 나중에 문제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이제 자체 검열들을 자꾸 자기 한 검열. 거죠. 그래서 이제 인혁당 사건 피해자 해결도 못 해주는. 참 이 부분은 할 말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저도 좀 기회가 있으면 좀 인터뷰할 때 물어보고 싶어요. 이걸 왜 안 한 건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진짜 할 말이 없어.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박범계 장관이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한동훈 장관하고 법으로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정치권 안에서 법으로 붙어볼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에요. 국회의원도 정치인이고요. 그럼 정치적으로 붙어야죠. 그러니까요. 왜 법으로 붙겠다고 그러는지 조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뭐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젠가요? 그젠가요? 울릉도까지 가서 뭐 5명하고 1명이 불러도 간다. 뭐 이런 자세로 뭐 당원 모집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의 장외 정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음. 거죠. 그분도 이제 생존을 위해서 네. 열심히 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약간 불쌍하기도 해요. 토사구팽의 전형입니다. 뭐 예. 그렇다고 이제 뭐 순수한 피해자라는 뜻은 아니고요. 원래 네. 토사구팽을 할 때도 죄 없는 사냥개를 삼지는 않습니다. 이 사냥개가 뭐 주인의 발꿈치를 물었다든가 네. 해서 그걸 핑계로 이제 삼는 거예요. 음. 옛날에 1993년에 네. 정가에서는 토사구팽이란 말이 그때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김영삼 대통령 초기에 이제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를 했는데요. 네. 김재순 네. 의원이라고 강원도 지역구인데 이분이 전직 13대 국회의장을 했던 분입니다. 네. 민정계예요. 네. 대단한 거물인데요. 전직 국회의장이니까. 근데 이분이 민정계임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민자당 안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요. 그 바람에 민정계 동료들한테 욕을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네, 김영삼 대통령 만드는데 엄청나게 그 기여를 한 사람이죠. 네. 사냥개 역할을 하셨는데 이 재산 공개했을 때 이 재산 축소 신고를 했어요. 축소 신고를 한 게 이제 언론에 폭로가 됐고요. 그 바람에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이 좀 끊어낸 겁니다. 대의를 위해서.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토사구팽이다. 예.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예. 이준석 대표도 그 성접대, 네, 성상납 의혹, 예. 뭐 하여튼 예. 그 개념이 뭐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데요. 이준석 대표도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아무 근거도 없이 생으로 저 당원권 정지 6개월을 하지는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 각서를 써준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사실관계하고 정치공학적인 문제를 좀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윤핵관들이 네. 쫓아낸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네. 그렇다고 사실관계에서 이준석 대표가 무죄냐 또 그렇지는 않은 거죠. 자, 그러면 6개월 후에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면 리더십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그 전에 그 지금 윤핵관들은 이걸로 안 된다. 지금 권성동 리더십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조기 전대를 하든지 해서 그 좀 튼튼한 리더십을 세우는 게 우선 아니냐. 특히 이제 대표 윤핵관, 원조 윤핵관이라고 하는 장제원 의원 그리고 권성동 의원 대표 간의 갈등도 언론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걸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할 수 없는 게요. 네. 그분들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이 정무 기획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현안 대응만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이 정치를 어떻게 끌어가야 할 것인지를 기획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저도 그게 없을 리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정무수석 있지 않습니까? 정무수석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죠. 그리고 그분은 이제 부산 국회의원 출신이신데 굉장히 성실하고 네. 이런 분이시라고 해요. 네. 근데 이 윤핵관 실세 장제원 의원의 천거에 의해서 이제 천거로 그 자리에 들어가신 분이고요. 예. 정무수석으로서 전통적으로 이제 역할을 하셨던 분들처럼 대통령하고 독대해서 정치적으로 좀 참모 역할을 해주고 이런 정무수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이제 정무 기획을 하는 것 자체를 정치 공작으로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정치를 하려면 국정뿐만 아니고 전국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청와대 팀들이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비서실장도 아예 이제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거. 경제관료 출신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는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도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전당대회를 언제 하는 것이 가장 다음 총선을 위해서 유리한가 이런 걸 누군가가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아직 완성된 그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갈팡질팡하고 이런 상황이죠. 우리가 약간 이해해 줄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큰일이네요. 뭐 지금 여당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 이른바 삼김 시대에 아주 그 질서 있는 그 정치에 너무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사실은 꼭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이웃나라 일본 포함해서 전 세계가 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총선 때 이제 누가 이길지 알 수가 없고 네. 뭐 미국에서 트럼프가 그러니까요. 다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예. 이게 이제 그 정보화 시대, 모바일 시대 모든 유권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똑똑해지면서 이제 다 정치평론가세요? 예. 확증 편향은 강해지고 네. 믿음과 사실이 충돌하면 믿음을 바꾸는 게 아니고 사실을 걷어차버리는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벌어지는 이제 이런 상황 자체가 일종의 뉴노멀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 그 장윤정 기자 같은 오래된 정치 취재를 했던 기자들이 좀 인식을 좀 전환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약간 혼란스러운 게 어찌 보면 정상이다. 여기에 좀 수능해야 된다. 예, 수능을 너무 해주시고. 옛날 방식에 젖어 있지 말고. 예, 좀 옛날처럼 이렇게 딱딱딱딱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예.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닌 끝났다.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도 사실은 약간 좀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다만 정치인들이 뭐 혹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아닌가, 네.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만 좀 감시를 해주면 되고요. 과거처럼 정치를 아주 깔끔하게 뭐 잘하는 정치인 좀 기대를 이제 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살아 돌아온들 그의 리더십은 이미 끝났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니다. 이준석 대표는 사실상 차기 대선 후보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느 길이 맞다고 보십니까? 그 이제 이준석 대표 하기 나름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워낙 미운 털이 많이 박혀 있어요. 당내에서. 네, 당내에서도 그렇고 지지자들도 그러세요. 네. 이게 왜 그럴까 봤더니 좀 보수 쪽은 네. 우리나라 이른바 보수 쪽의 특징은 나이가 벼슬이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그 싸가지가 없다 이런 겁니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젊은 친구가 너무 젊은 싸가지가 없다. 사람이 그 입 바른 소리를 자꾸 하고 이제 대거리를 하면은 그 자체로 싫은 거죠. 이준석 대표가 꼰대 이제 아닙니까 그러면? 보수가 꼰대일 확률이 높은 집단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굳이 부인하지 않아요. 그동안 20대 남자들 표를 많이 가지고 온다고 그래서 그동안 참아줬는데 도저히 네.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런 얘기들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고요. 실제로 이 방송에서 전하기 어려울 정도로 험한 욕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당내에서는 생각보다 인심을 좀 많이 잃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윤리위원회에서 그런 중징계를 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살아 돌아오더라도 다시 무슨 대선 후보가 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준석 대표를 혹시 아직 뭐 만나서 직접 대화한 적은 없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일단 국회의원부터 되라. 이렇게 진입을 해서 예. 아직 나이가 젊으시니까 창창하니까 그렇죠. 지금부터 해도 충분하다 이런 조언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아유 정말 오늘 그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게 알뜰살뜰 아주 꼼꼼하게 그야말로 정치의 속살을 다 이렇게 빨대 꽂고 쪽쪽 빨아먹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좀 재밌고 그리고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정치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을 좀 하는데요. 전 되게 재밌었는데 어떠셨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뭐 장윤정 기자님이 물어보는 대로 답변했을 뿐인데 좀 좋게 평가해 주신 거 고맙습니다. 끝으로 우리 정치권 오랫동안 정치부 기자를 하셨고 또 정치권의 선임 기자로 계시니까 우리 정치에 이것만은 좀 내가 꼭 당부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뭐 자유로우시잖아요. 정치 직접 참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은 좀 조언하시고 싶다. 어떤 게 좀 있으실까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국민이 일단 정치 자체를 너무 싫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치 수준 한심하시죠? 사실 우리 수준입니다. 그게 너무 욕하시면 안 되고요. 정치도 고래 비슷해요. 자꾸 칭찬해줘야 춤을 추고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좋은 사람들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정치를 좀 사랑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당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좀 걱정입니다. 이제 2달 반밖에 안 지났는데 뭐 2달 반 임기 남은 사람처럼 지금 지지율이 그 모양인데 전 이제 다시 올라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약간 낙관적인 입장이긴 한데 전제가 있어요. 정치인이 돼야 합니다. 대통령은 정치인이에요. 검찰총장이 아닙니다. 법대로? 그럼 검찰총장이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야, 그 해결책이 뭐지?
가만히 있어. 그 경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외교 안보가 더 중요하잖아. 자, 우리 어떻게 할까요? 혹시 주인님, 국민이 화가 났다. 아, 그럼 잘못했습니다. 제가 좀 더 잘할게요. 야당하고 손잡아야 돼요. 이재명 형사 피의자가 아닙니다. 영수회담 해줘. 뭐가 필요하세요? 대신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경제 위기 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다시 올라가고 나라가 좀 평안해지지 않을까요? 저 윤석열 대통령이 제발 좀 네. 조금만 더 정치인 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한번 하시죠. 그러세요. 전화 잘 받으신다는데. 네, 오늘 이슈 토크빅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너무 재밌었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모실게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